역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죠.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정원이 과거부터 민간 탈북자 단체를 지원해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 지면에 실린 보도인데요.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월 달에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오던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병기 전 실장은 기조실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는데 계속 있던 일이기 때문에 터치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지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터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자기가 국정원장에 있던 시절에도 이 지원은 계속됐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자금이 지원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병기 전 실장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은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이 탈북자 단체 등등의 어떤 보수 단체에 자금 지원을 했다, 이 주장에 대한 건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 특검은 당시에 이병기 전 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죠. 지난해 4월 달에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인 박모 씨가 보수 우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했다, 이런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시 검찰의 제출 자료를 보면은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년 동안 약 7곳의 보수 단체와 접촉을 해서 이 보수 단체가 신문에 내는 의견 광고에 개입을 하는 이런 일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1인 시위나 전단지 배포 계획, 이런 것에도 이제 관여한 걸로 지금 계속 의혹이 제기돼 왔었고요. 또 이런 활동들이 특정한 이제 그 보수 매체, 인터넷 언론 이런 데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이제 그 어떤 그 일들을 또 추진을 하고, 그렇게 보도된 기사들을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해서 인터넷에 전파되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 이병기 전 실장의 발언은 충분히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그런 발언으로 그렇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국정원법에 보면은 국정원장이나 이 국정원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게 돼 있죠. 따라서 특정 성향의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 얘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어디까지 발을 담근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면서 이 보수단체에 금품 지원을 한 일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온 이병호 국정원장을 이제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도 헌재를 사찰해왔다는 폭로에 이은 국정원의 정치 공장이 드러난 것이다 하면서 국회에서 국정원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을 오늘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 이걸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월 23일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약속했던 조치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죠. 예. 특정 성향의 이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훼손된 문화행정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겠다,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선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문예위원장하고 예술위원장을 이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지금 예술위원회 임기도 2년인데 이걸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다, 이렇게도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 이제 법 통과를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또 문학, 연극,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원래대로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긴급 자금으로 85억 원을 편성한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또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등의 어떤 예술 지원기관의 심의 전체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제도화하고 부당한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이제 그 제도들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상에 규정된 예술가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이거와 관련해 이제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도 하고요. 예. 또 차별 등의 어떤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는 예술가 권익위원회, 이것도 구성을 한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한 사건에서 이제 문체부 공무원들의 어떤 그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지적이 됐었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개선하다는 취지에서 문체부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는데요. 직무 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 이걸 좀 명확히 하고 상급자의 위법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의 보호 규정을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네. 프랑스 대선 지금 그 마크롱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론조사 1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은 프랑스 TV와 해리스 인터랙티브의 공동 조사 결과 오늘 이제 4월 23일에 치러지는 대선 1차 투표에서 앙 마르슈 당 소속인 에마뉘엘 마크랭 후보가 26%의 지지를 얻어서
25%를 얻은 이 마린 르펜을 근소하게 앞섰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앙마르슈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마크롱 후보가 창당한 이제 정당이고요. 전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 국가에도 나오는 이제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이 당을 만든 것 같습니다. 르펜의 지지율은 2주 전에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와 같은 수치인데 마크롱 후보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한 6%포인트 오르면서 순위가 바뀐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 그간 1차 투표 결과는 늘 마린 르펜이 1등을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최근에 마크롱 후보가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또 중도 거물 정치인인 이제 사회당 출신의 프랑스와 바이로 전 교육장관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효력을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프랑스 상황을 좀 특이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마크롱 후보가 지금 당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무소속 후보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기성정당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극우정당 후보인 르펜 후보 이렇게 두 사람이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특이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린 르펜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민을 축소하고 유로존을 탈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이 나온 바 있죠. 예. 이 마크롱 후보는 원래는 올랑드 대통령 안에서 경제장관을 지냈는데 사회당 후보로 브누아 아몽 전 교육부 장관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마크롱의 정책적 성향은 개방적인 시장주의자로서 이제 친유로존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어서 르펜과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당의 사회당 후보인 아몽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등의 어떤 급진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몽은 더 좌측에 있는 좌파당의 장리크 멜랑숑하고 단일화를 시도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실패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선권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네. 전통적인 우파 세력, 이 사르코지 대통령을 배출했던 공화당은 프랑스와 피용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운 상태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 시달리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은 정치 신인에 가까운 후보에게 지금 마음을 주고 있고 예. 극단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우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 신인 마크롱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1조 원가량이나 급증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숫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게 총액이 19조 2천억이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전달과 대비를 해서 한 9,700억 정도가 증가를 한 것이거든요. 거의 1조 원.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지난 2003년 10월 이후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그 심각한 문제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 이게 저축은행 가계대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시중은행의 대출을 옥죄는 그런 상황 속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같이 붙어서 이제 보도가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풍선 효과에 대한 이제 따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언론이 보도된 이후에 약 4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한국은행이 이게 이제 잘못된 수치다라는 정정 이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실제 증가액은 5,083억 원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예. 이 정도 수치면은 평년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이제 진단들은 사실 약간 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잘못된 숫자가 나간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느냐를 따져보니까 그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이 가계대출 관련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할 때 올해부터 이 가계에서 영농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이제 주택담보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를 같이 포함시켜서 이제 한국은행에 대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지금까지 가계대출에 포함되지 않던 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이제 숫자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하. 한국은행이 이걸 구분해서 공지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주석을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제대로 이제 그것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해버려서 이런 네.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그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가계대출이라든지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이제 통계 수치가 그동안에 한국은행의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계대출 문제는 우리 경제의 이제 뇌관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상황 속에서 관계 기관들이 이 어떤 가계대출의 이제 누적 증가량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직접 듣는 코너 오래간만에 준비합니다. 드디어 내일 박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이 어떤 결론이 날지 한번 예상들 해보시고요. 또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는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로도 의견 보내주시고 또 저희 CBS 레인보우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 탄핵 어떤 결과 나올지 또 탄핵 심판의 이 평의, 평결 이런 것도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인지 지금 공부 먼저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고일을 어제 예고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하겠다 이렇게. 예. 선고일을 예고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죠? 결론은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최종 표결은 선고 당일날 아침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의라는 걸 지금까지 이제 탄핵 심판 재판 쭉 20차례 동안 한 후에 네. 재판관들이 평의라는 걸 쭉 열어왔잖아요. 맞습니다. 평의는 뭐고 평결은 뭡니까? 예. 그 공개 변론 그걸 끝내고 나서 재판관들이 이제 모여서 이 공개 변론에서 들은 증언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수사 기록 같은 증거들에 예. 근거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기각이다, 인용이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세운 근거에 대해서 이제 예. 다른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과정이 바로 평의입니다. 평의는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그 근거를 밝히면서 결국은 다른 재판관들과 의견이 다를 때 예. 다른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평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평의 때부터 이미 기각은 몇 명, 인용은 몇 명 이런 게 드러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뀌게 하기 위해서 평의를 하는 거죠, 사실. 아, 그래요. 예. 매일매일 만나는 게. 예. 그래서 평의를 하고 평결이라는 것은 만약에 평의 결과 재판관들 8분의 의견이 다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으로 모아지면 네. 이제 평결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만장일치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끝까지 모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평결이라는 일종의 표결을 하는 겁니다. 투표같이.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선고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그러면 그 선고문은 언제 써요, 그러면? 이미 결정문은 완성돼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그러니까 둘 다 있습니다. 인용 쪽과 기각 쪽에 결정문을 써놓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각하 결정문도 있습니다. 예, 세 가지 결정문을 써놓고. 예. 그리고 뭐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네네. 최종 선고 아무튼 이전에. 네네. 서로 견해가 다를 때는 평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지봉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지금까지 매일매일 여러 차례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해왔다는 얘기는 이미 만장일치는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만장일치가 첫날부터 만장일치였으면 평의를 계속 거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만장일치일 경우에도 그때는 또 결정문을 좀 더 이런 식으로 다듬는 게 좋겠다. 저런 식으로 다듬는 게 좋겠다. 아하. 그러니까 결정문을 다듬기 위해서 또 평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또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은 예. 인용이라는 결론에는 다른 재판관들과 동의를 하지만 예. 그 근거, 인용에 이른 근거, 이유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문에서 인용의 근거를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또 평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정말 뭐 오리무중이군요. 평의를 여러 번 했다는 것만 가지고 만장일치가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장일치인데도 평의를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서로 견해를 달리해서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 평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모르는데 아마 헌재에서는 그날
선거일 당일날 아침에 표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럼 헌재에서 당일날 아침에 평결을 할 것이다라고 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만장일치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예. 끝까지 만장일치가 안 되면 평결로 이제 그걸 확정 짓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헌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지 확인된 바는 아니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어가지고 헌재 재판관 지금 8명,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 반대 의견의 경우 예. 반대 의견을 굳이 따로 의견을 결정문에 적고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누가 냈는지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걸 강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때 네. 뭐 공공한 비밀이 그때도 결국은 그 9번 전원에 의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 안 된다라는 기각 결정이 공식적으로 나갔습니다만 예. 평의 과정에서 끝까지 세 분이 인용해야 된다. 즉 탄핵 사유 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헌법재판소법에 네. 반대 의견의 경우 예. 그렇게 이름을 명시해서 반대 의견을 결정문에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재판관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반대 의견의 의견을 결정문 속에 녹여주는 대신에 예. 반대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기로 그리고 반대 의견을 취한 재판관 3명의 이름을 적지 않기로 네.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을 유심히 보시면 예. 논리의 구조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즉 인용의 반대 의견을 기각 의견 안에 녹여넣은 것이죠. 그래서 네. 전체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논리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것보다도 예. 예를 들어서 그 인용 의견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근거로 선거법 구조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네네. 법률 위반이다. 그렇죠. 또 그에 대해서 선관위가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 결정을 하니까 예. 대통령이 또 선관위에 그 결정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네. 헌법상 대통령은 타 헌법기관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데 그 헌법상의 의무도 위반했다. 네. 즉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그건 인정한다. 그 부분이 저는 예. 그 당시 3명의 인용 의견의 핵심 주장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걸 녹이면서 그런데 그렇게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있긴 한데 이것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은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예. 결과적으로는 다수 6인의 의견인 예. 기각 의견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반대 의견은 왜 떳떳하게 못 밝히냐. 네. 반대 의견 밝히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아서 그 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과 함께 그 의견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내일 저는 반대 의견이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만장일치가 될 거라고 본다? 예. 왜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을 이름을 걸고 쓸 때는 예. 그게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줄 거라는 거죠. 부담을 느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 의견으로 그냥 자기의 입장을 바꿀 것이다. 소수 그렇죠.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도 그렇죠. 설득당하는 거죠. 설득당하는 쪽이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그 대통령 지지 세력들은 계속 기각을 주장하고 있고 그죠? 그렇죠. 심지어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예. 않고 있는 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기각이 소수 의견으로 나가고 인용이 다수 의견으로 나가서 결국은 법정 의견은 인용 의견이 되는 식으로 결정이 난다면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은 계속 그 소수 의견에 기대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 즉 법정 의견을 계속해서 시비 삼고 흔들기를 할 것이란 말이죠. 예. 헌법재판이란 것은 그 재판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렇죠.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는 헌법재판이 국민 통합 기능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따라서 소수 의견을 안 내고 서로 재판관들끼리 웬만하면 합의를 봐서 네.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외국에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평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평결 직전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소수 의견이 있다면 내일 아침에 네. 우리 그 단일 의견으로 가자, 예. 만장일치로 가자 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이 되면 표결을 안 하고 그냥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으로 결정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건 절차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각하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몇 가지를 지적을 하던데 네. 거기에 따라 이제 반론도 제가 조금 했습니다마는 네. 김지빈 교수께 법률적 쟁점이니까 하나씩 물어볼게요. 네네. 국회가 13개 항목을 한꺼번에 표결한 거. 네. 이거 위헌이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위헌 아닙니다. 예. 그거는 13개 각각에 대해서 표결할 수도 있고 13개를 다 묶어서 한 번에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국회법 등에는 그냥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표결한다라고만 돼 있지 그 소추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표결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뭉뚱그려서 한 번에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표결할 건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한 번에 표결할 것인지는 그야말로 따라서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전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할 때 노무현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구조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규정 위반, 네. 그다음에 최도 술시 등 그 측근 비리, 그다음에 경제 파탄, 이게 탄핵 사유가 3가지였거든요. 하나하나 표결 안 했어요? 그때도 한 번에 네. 표결했습니다. 뭉뚱그렸어요. 예. 그런 전례도 있고 그에 대해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전혀 그걸 뭐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소추안을 중간에 국회 소추위원단이 변경했다. 그 변경된 것을 다시 국회에서 표결했어야 맞는다. 이런 주장은요? 예,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가 탄핵소추서에 적은 탄핵소추 사유는 13개입니다. 네. 그걸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준비기일에서 13개는 너무 많으니까 쟁점으로는. 네. 이 비슷한 상관이 있는 사항들, 쟁점들끼리 묶어서 5개의 쟁점으로 묶어낸 것이죠. 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뇌물수수로 인한 뭐 K재단, 미르재단 등의 출연금을 강요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혹은 예. 뇌물수수 예. 등이 이제 형법상의 형법 위반의 뇌물수수로 해서 5번째 항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뇌물수수 K재단, 미르재단의 출연금 강요한 거를 5번째 묶음에서 2번째 묶음으로 이동시킨 것 뿐입니다. 위치 변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가지로 묶은 거는 국회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소추 의결한 거하고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이죠.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일종의 목차 밑에 세부 항목을 위치 조정을 한 정도. 그리고 위치 조정을 사실상 해달라고 헌재 측에서 요청한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다시 표결할 전혀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헌재는 9명이 재판하도록 돼 있는데 8명이 한 것은 이것도 위헌이다.
예. 그리고 이 헌재가 9명이 그러니까 9명이 아닌 8명이나 7명이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정미 현 권한대행이 했었다. 이런 주장을 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물론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죠. 구성은 그래 9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그러면 9명 중에 몇 명 이상이 결정에 참여를 해야 그 결정이 효력을 가지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을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리정족수로 해가지고 네. 7인 이상의 재판관이 결정에 가담하면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딱 명기가 돼 있고요. 명기가 돼 있습니다. 예. 7인 이상이라고 돼 있고 예. 지금 현재 8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8인이 인용이다, 혹은 기각이다, 각하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예. 그러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8인이기 때문에 9인이 다 채워질 때까지 만약에 심리를 중단한다. 네. 8인이라서 심리 정족수는 되는데도 네네. 9인이 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의한 직무유기입니다. 그 법을 어기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것이 위법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헌법재판소법 보니까 32조인 모양인데 7인 이상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말이죠. 예.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심판이 있었나 보죠?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게 다투어진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정미 현 권한대행이 이거 위헌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 과거에 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서 네. 그때 조대현 재판관인가요? 예. 퇴임하고 나서 그 후임 예. 헌법재판관을 뽑는데 조 변호사님인가, 조영호 변호사님인가요? 이분이 후보로 지명됐는데,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예. 반공의식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돼서 이분이 임명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맞아요. 공백 기간이 길었죠. 1년 이상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그때도 다수 의견, 법정 의견은 합헌으로 나오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한 부분은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공백 상태로 이렇게 1년 이상 네. 두는 거 이 자체는 위헌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 말 한 거예요? 그 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전혀 상황도 다른 거를 가지고 네. 여기에 자기들 각하 주장의 근거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이 얘기만 들으면 7명 이상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다투어진 것처럼 들리고 거기에 소수 의견을 이정미 재판관이 낸 것처럼 들리는데 우선 다투어진 바도 없고 이정미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였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간에 1년 넘는 장기간의 공백 예. 상태를 초래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소수 의견에서 그것도요. 네. 이정미 재판관이 밝힌 데 불과합니다. 네. 자, 인용, 기각, 각하 셋 중에 하나죠, 결국? 그렇습니다. 각하의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시는 거죠, 임지범 교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요? 각하라는 의견을 재판관이 낼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각하 사유들, 각하의 예. 근거들은 다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네. 그럼 뭘 근거로 각하 의견으로 할 것이냐? 근거로 삼을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서 만약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각하시킬 거라면 진작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가 훨씬 더 짧아졌겠죠. 그렇죠. 20차례까지 이렇게 재판도 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 내용 심사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예. 신속하게 각하 결정을 내렸겠죠. 네. 각하의 가능성은 일단 그럼 법률적으로 봐서 또 재판 진행된 모양새로 봐서 없다. 그렇습니다. 인용 아니면 기각이다.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인용이라고 봅니다. 네. 왜요? 예. 근거는요? 예. 헌법 65조 1항에는요, 탄핵 사유로서 대통령 등의 직무집행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돼 있고요. 예.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냥 직무집행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정도로는 안 되고 예.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예.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일 경우에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라는, 즉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네, 헌법에는 없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판례로서 남겼죠. 예, 중대성을 탄핵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무엇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 정도로,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냐와 네. 관련해서 5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중대성의 기준.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파면을 초래하는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의 그 중대성의 기준, 네.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의 기준으로 예를 들었는데,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의 그 행위가 네. 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임기 중에 박탈할 정도로 예.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가 네. 바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해서 예. 탄핵 인용을 할 경우라고 분명히 예를 들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은 또 8분의 헌법재판관들도 다 이번 사안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알겠어요. 배반한 배신한 것이다. 경우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인용을 확신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용 결정이 내리면 대통령 측에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까? 재심 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법에서 불복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경우를 그렇죠. 불복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급법원이 없죠. 헌법재판소는 단심이면서 최종심, 즉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네. 그 상소할 수 있는 상급법원이 없고요. 없고. 그다음에 재심은요?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 각하합니다. 그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같은 재판부인데 한 번 그렇죠. 결정된 거를 재심해 왔다고 뭐 다시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 해산이나 탄핵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에 있어서 재심의 기준으로 그 재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네. 그다음에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즉 그 사건을 재심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형량해서 두 개의 이익을 저울질해서 재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네. 재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판례로서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재심을 받아들일 이익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결정이 나고 대통령이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고 60일이 지나면 대통령 선거 새 대통령이 뽑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재심을 해서 그러면 인용 결정으로 파면했다가 네. 재심을 해가지고 만약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 그럼 새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네. 재심을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예. 인용 결정이 내리면 그 순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나올 방법은 없는 거죠.
안 나올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경우는 이제 나가라고 퇴거하라고 명하고 퇴거하라고 명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건 퇴거하라는 명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청와대의 총관리 책임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예. 네. 만약 재심 청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일단 자연인 신분이 된 거는 되돌려지는 게 아니죠. 유예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법률적 궁금증은 여기까지 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일 박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소리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의견 주시면 되겠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로도 의견 주시고 CBS 레인보우 또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연결합니다. 8585번부터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예, 여수에 사는 김씨라고 합니다. 여수의 김 선생님, 예, 예. 어떤 결론 내일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요? 국회에서도 압도적으로 234명이 찬성을 했고, 그 중에 새누리당도 많이 찬성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검찰 수사가 다 조사가 돼 있고, 예. 별도 부인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네. 국정농단의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용될 거로 봅니다. 네. 그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가 따라야 되겠죠? 예.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 법 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 김 선생님도 만에 하나 좀 인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어떡하실랍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가 되면. 더 기다려본 수밖에 어차피 세월은 가기니까.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8586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여기 시골 경남 함안에 있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내일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고 보냐고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좀 각 하나 기각이 되지 않느냐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한다. 그 이유는요? 어차피 이 사건은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해서 결의했다든지 예. 헌법재판소까지 간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예. 정치적 노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누구의 욕심이 과해서 정치적 노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상대가 낙마해야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정치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스스로 비판하고 헐뜯고 하는 우리 정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탄핵을 주도한 정치권이 욕심 때문에 정치쇼, 정치 노름을 펼친 것이다라고 이해하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 이렇게 보신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하게요. 네. 아들이 5명 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꼭 죽여야만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용서해서 될 수 있다면은 또 용서해서도 되고 또 이거는 국제적인 이슈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탄핵을 해서 나라 망신시키느니 이걸 우리 정치권에서 잘 풀어서 또 다른 결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패로 삼았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박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따라야지요. 따라야 된다. 당연히 따라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8587번 연결되신 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하시면. 네, 자기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내일 어떤. 포항에 사는 30대 주부고요.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심 선생님. 예. 자, 내일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내려질 거라고 희망하시는지. 내일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인용되기를 그 이유는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 상태가 갑자기 고르지가 못하네요. 다음 전화로 가야 되겠습니다. 8585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CBS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거라 생각 들고.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너무너무 내일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예. 우리 촛불을 던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승복해야 되고, 기각이 되더라도. 왜 승복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태극기를 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터무니없고, 우리 국회를 부정하고, 국회 230여 명이 탄핵을 했는데, 그 국회를 부정하고, 검찰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부정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약속한 부분,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또는 국회가 의결하면 국회의 의결을 따르겠다.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촛불을 든 사람들은 기각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우리가 만약 그걸 부정하면 그렇죠. 우리 또 사법부를 부정하는 거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다.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수용해서 기각이 되더라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 반드시 인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도 불복 이런 얘기 꺼내면 똑같은 사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까지. 8586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전북 장수에 있는 이범권입니다. 이 선생님 의견 주시죠. 이 탄핵은 단순히 최순실 박근혜만 지금 우리가 꾸짖는 게 아니고 이 역사 박정희 그 쿠데타로 인해서 잘못된 이 나라의 역사를 한 5, 60년 동안 이렇게 딴 길로 간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틀림없이 인용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물론 따라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따라야 되고 정치가들도 따르라고 해야 되지만은 지금 국민적인 모든 심리 상태나 이런 현황을 봤을 때 4.19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헌재에서도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은 꼭 인용이 되어서 역사를 바로잡는데 큰 기여를 하는 헌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19 같은 일 벌어질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8587번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하시면. 시흥에 사는 박용찬이라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탄핵의 시작은 이제 촛불 집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촛불이 늘어난 이유 같은 것도 언론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편파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확실한 팩트나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 모든 사회자나 거기 나온 게스트나 그래서 국민이 과반수가 대통령을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뽑은데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그래서 참 대한민국 언론 종사자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제 그래서 단적인 예로 뭐냐면 제가 이런 집회 같은 데 한 번도 안 나가봤거든요. 근데 태극기 집회 3월 4일 날인가 제가 한번 나갔어요. 가보시니까. 근데 지금 태극기 집회도 하는 이제 언론사 하는 얘기는 친박 집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줘요. 그리고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집회고. 근데 제가 태극기 집회 나갈 때 물론 친박 박사모 단체에서들도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 데서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전부 다 친박으로만 표시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모든 방송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물론 대통령이 잘못이 있으면은 벌을 받은 건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국가 원수가 그렇게 조롱당하고 이제 재미있고 고소하고
그리고 모두 사회자들이 그렇게 또 대화를 유도하고. 알겠습니다. 편파적 언론으로 인한 촛불 때문에 이루어진 탄핵이므로 기각돼야 한다. 이런 말씀. 8585번 짧게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정기영이라고 합니다. 네, 짧게 의견 주시죠. 시간이 다 돼서. 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 지금 기각이나 인용이냐 각하를 떠나서, 네.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언어 폭력이라 해가지고 심한 욕이나 말을 심하게 해도 예. 아이들한테 학교 선생님이나 집에서도 그런 욕 심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지금 행태가 네. 지금 헌법 헌재 앞에서나 아니면 박 검사 특검 집 앞에서나 예. 그렇게만 죽창을 갖고 뭐 찔러 죽이고 안 되죠. 예, 너무 과격한 발언이나 행동 참가자 이런 말씀까지 듣고요. 3313번께서도 그런 의견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나는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기각 또는 탄핵이든 우리 국민들은 심판 결과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른다면 왜 헌법이 있나요? 우리 모두 재판관님들께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